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기출문제 제가 풀이를 하지만 기출문제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 줘야 될 문제가 있고요, 좀 깊게 공부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주 출제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문제가 출제되지만 난이도가 좀 어렵다, 나오면 거의 답이 똑같이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우리가 문제와 답을 통해서 눈으로만 익혀서 시간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자, 경고 표지라 그랬습니다.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암기법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글자만 딱 있습니다. 인, 폭, 부, 고, 낙, 저, 레, 발, 위, 산, 급, 방, 매, 고, 몸. 요 앞글자만 따서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인산부, 임산부가 아니고요. 인산부. 인산부의 급폭발. 임산부가 급폭발을 합니다. 임산부의 급폭발로. 임산부의 급폭발로. 중요한 거는 슬러시를 해 주십시오. 슬러시. 고저 내 몸이 뭐한다? 낙방하여 고매 위에 있다. 고매 위에. 고매 위에 있다. 이렇게 임산부의 급폭발로 슬러시 중요합니다. 고저 내 몸이 낙방하여 고매 위에 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요런 경고 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임산부의 급폭발로 고저 고매 위 급 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없죠. 왜냐면, 자, 요거는요, 요런 경고 표지 모양이 마름모고요, 슬러시 뒤쪽으로는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 표지의 종류 중 모형이 다른 것은 이런 형식의 또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슬러시 인산부의 급폭발로 슬러시 고저 내 몸이 낙방하여 고매 위에 있다,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자, 몇 사람의 전문가,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에, 자,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 문제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가 있으면 뒤도 안 보고 무조건 심포지엄입니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유토의법, 자유로운 발표와 토의, 요 단어가 나오면 자유토의법입니다. 자유토의법. 패널 디스커션은 전문가 4-5명, 문제에서 전문가 4-5명이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널 디스커션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죠. 답이 몇 사람의 전문가, 몇 사람의 전문가, 요 단어가 나오면 심포지엄이 답이 된다. 바로 안 보고 찍으면 됩니다. 몇 사람의 전문가 나왔죠. 바로 심포지엄의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럼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 포럼은 새로운 자료나 주제. 자, 새로운 자료나 주제, 요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무조건 포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즈 섹션은 6대6 회의, 소집단,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버즈 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가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된다. 이 정의 다 언제 외웁니까? 그렇죠. 6대6 회의라고 하는 거는 6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6분간 토의를 합니다. 6분간 토의해서 거기에 조장이 있겠죠. 조장이 또 다른 조장들과 토론을 하는 게
6대6 회의 즉 버즈 세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집단을 구성하게 되죠. 6명씩. 그래서 6대6 회의 소집단 이런 단어로 나오면 무조건 버즈 섹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사태, 긴급 이상 상태,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정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은 뭐가 되죠?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상태는 주의의 1점 집중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식의 과잉 답이 이제 2번이 되는데요. 긴급 이상 상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의식의 과잉 바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의식의 단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단절이 생기고 공백 상태가 나타난다. 특수한 질병의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의식이 단절되었다. 단적인 예로 소주 좋아하시죠? 맥주도 좋아하고 술을 드셨는데 만취가 됐어요. 만취가 됐는데 정신은 있어요. 이 뭐냐면 뭐 기억이 있는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걷죠. 이 정신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판별할 수 없어요. 의식이 판별할 수 뭐를 뭐라 그러죠? 이게 무엇이다, 이게 뭐다라는 걸 판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의식의 단절입니다. 의식의 단절. 의식의 우회는 걱정이나 고민, 욕구, 불만이 있을 때요. 의식이 우회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의 저하는요. 심신의 피로 하거나 단조로운 작업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식이 저하고요. 의식의 과잉은 뭐죠? 돌발 사태, 이상 사태가 나오면 무조건 의식이 과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주의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의 1점 집중 현상. 의식의 혼란은 외적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즉 의식이 혼란되고 분산되어서, 즉 의식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의식이 혼란스러울 때 부주의의 현상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주의란 뭐죠? 주의는 어디 집중하는 거고 부주의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해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도 3번과 같은 내용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되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종류도 자주 출제된다. 자, 단절, 그 다음에 우회, 저하, 과잉, 혼란 요 단어를 이어서요. 혼란이 과잉되면 어떻게 되면 혼란이 과잉되면 우회가 혼란이 과잉되면 자, 과잉되면 우회가 저하되고 우회가 저하되고 단절한다. 이런 식으로 혼란이 과잉되면 우회가 저하되고 단절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식 종류를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A 사업장에 2019년도 도수율이 10이라고 할 때 연천인율 연도 2.4 연도 2.4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 연도 2.4 그러면 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수율은 2.4분의 연천인율이 되겠죠. 연천인율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연천인율 공식은 또 어떻게 되죠? 연천인율 공식은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뭐가 됩니까?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연천이니까 1000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자, 연천인율 공식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수율이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천인율은 바로 2.4를 곱하면 24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식의 문제가 되겠죠. 자, 도수율 연천인율 관계 나와 있죠.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5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형식의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무조건 답은 3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떤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같은 수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사용자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포함이 된다. 이 형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포함됩니다.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디에 포함된다? 근로자위원회에 포함된다. 요거만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이렇게 돼 있죠. 안전관리자의 업무. 6번과 같은 문제도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왜? 우리가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번과 같은 문제는 실기까지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안전관리자면 노사 밑줄 이렇게 노사 밑줄, 그 다음에 위험 보자, 위험 자 위험 보자. 그 다음에 앉아서 할 때 앉자 자자. 그 다음에 안전 교육할 때 교자 교자 순자. 그 다음에 원자 통. 그 다음에 명령 밑줄, 그래서 기록. 그 다음에 안전. 요 말을 이어보면요, 노사가 뭐한다? 노사가 앉아서, 안전 인증 자율 앉아서 위험을 보좌하니, 위험 보좌하니 교순, 교육과 순회 점검이죠. 교수는 어떻게 되나? 지는 서가 일하는데 노사가 앉아서 일을 합니다. 교수는 원통하여 안전명령을 기록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사가 앉아서 위험 보좌하니 교순이 원통하여 안전명령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그 단어가 없는 걸 찾으면 2번이 업무는 교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 칠판에 조금 익숙지 않아서. 자, 교순이잖아요. 안전교육. 업무는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어느 사업장에서 물적 손실이 수반된 무상해 사고가 180건. 그러면 얘 무상해 사고 얘가 180건이 발생되었다. 중상, 얘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얘는 얼마냐라는. 그러면 6배잖아요. 6배. 6배니까 답은 6건이 되겠네. 30. 맞죠? 1대 10대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이잖아요. 이거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중상과 무상의 사고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상이 뭐다? 1대 얼마입니까? 30원. 1대 30원. 1을 구해야 되잖아. 얼마냐? X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80건이 발생되었는 거예요. 180건. 그럼 어떻게 되죠? 내항의 곱은 뭐다?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x는 18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지워져 띵띵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는 6건. 또는 어떻게 30건 발생되는데 얘가 180건이니까 6배죠. 6배. 그러면 1 곱하기 6 하면 6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안전보건 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교육지도. 안전보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뭡니까? 교육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과목이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럼 그 과정에 대해 담당자는 누가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8번과 같은 문제 하나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교육 지도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도요. 눈으로만 익히는 겁니다. 나오면 매번 똑같습니다. D형, 우리는 안전을 공부하죠. D형 뭡니까? 안전, 적응, 적극형. 이래야 재해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YG 성격 검사에서 YG 성격 검사라는 것은 어떤 질문지 형식의 어떠한 성격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나왔다. 그건 무조건 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D형밖에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안전 적응, 자, 안전 소극형 요 부분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D형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바로 뭡니까? 눈으로만 익혀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사례 중심과 실현, 직접 해보는 거죠. 실현을 통하여 기능적 이해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례 중심. 우리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사례 중심, 그 다음에 안전표준 작업, 그 다음에 안전의식. 내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 재해가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무직과 기능직은 그 업무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분리하기 아니죠. 같이. 왜? 안전은 똑같은 업무죠. 현장 작업자는 이해력이 낮으므로 아니죠. 안전교육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히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답은 틀린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히 뭐뭐만 뭐 모두 오직 문제 이런 단어 있으면 그냥 답이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11번은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밀폐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데요. 4번. 이런 게 뭡니까?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뭐다? 눈으로만 익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밀폐된 장소. 밀폐된 장소는 뭐죠?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 밀폐된 장소 안에 어떤 유해 가스들이 많이 들어있는 장소를 우리가 밀폐된 장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폭발 한계점. 이거는 어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는 인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제조 또는 취급 작업에 할 때의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익히는 문제다. 자,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답은 3년. 3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기까지 이어집니다. 실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칸을 비워 놓겠죠. 안전검사의 주기. 실기 같은 거는 3년. 요렇게 칸을 비워 놓고 2년. 자, 크레인은 리프트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를 하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별표 3개. 나머지는 똑같아요. 3년. 그 다음에 3년. 요거는 이제 2년. 공정안전보고서가 한 4년.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재해 코스트 산정이 시몬주 재해 코스트 재해가 발생되면 어떤 손실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해 코스트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 얘는 뭐죠? 우리가 하인리의 방식이죠. 하인리의 재해 산정 비율 1대 4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직접비가 1이면 간접비 4.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간접비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시몬주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보험 코스트라는 말 그대로 산재 보험료입니다. 산재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 현장에 재해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산재 보험료와 그 외적으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비보험 코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비, 간접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인리의 방식 1대 4의 원칙 이런 문제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인리라 직접비가 100만 원이었다. 그럼 총 재해 코스트는 얼마냐? 1대 4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0만 원이면 간접비는 400만 원이 되겠죠. 4배니까. 그러면 총 발생된 재해 비용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1대 4의 원칙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 14번. 자, 맥그리거의 y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죠. 자, x 이론과 y 이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x 이론과 y 이론. x 이론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너무 많아요. x는 성악설, 이건 성선설. 자, x 너 안 돼. y 어우 예스. 아유 긍정적이야. 너 좋아.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x는 다 안 좋은 거, y는 다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그리그는요, x는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태만하고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집단이다. y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인간은 원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Y이론이니까 성선설 맞죠? 상호 신뢰 좋은 말이에요. 선직후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거는 뭡니까? 안 좋은 거죠. X 요렇게 문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요 여기 해설 부분 있죠. 이거 다 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X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할게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X 이론은 안 좋은 거, Y 이론은 좋은 거. 요 개념으로 가요. 이거 어떻게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15번 생체 리듬. 그 즉 바이오 리듬이죠. 우리가 바이오 리듬. 바이오 리듬의 어떠한 일반적으로 28일 주기로 반복하면 자, 주의력 통찰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감성적 리듬입니다. 우리가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육체적 리듬, 감성적 리듬, 지성적 리듬 이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신체는요 며칠 23일을 주기로 합니다. 즉 23일 반 얼마죠? 11.5일은 안정기고요. 11.5일은 불안정기다.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얘는 뭐다? 활동력 나오면 무조건 육체적. 감성적은 뭐다? 28일. 그 다음에 얘는 주의력, 창조력. 요 단어 나오면. 그러니까 감성적이죠. 지성적은 뭐다? 33일 주기로 하고 얘는 뭐다? 판단력, 추리력, 상상력.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지성적 리듬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재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인리의 재예방의 어떤 4원칙. 예손은 원대하다. 예손 원대. 예손은 원대하다. 예손은 원대하다. 자, 얘는 뭐죠? 예방 가능의 원칙. 이거는 맞죠?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손은 뭐죠?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가능의 원칙 아니죠? 답은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은 원인 계계의 원칙. 모든 재해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면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서 다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하인리의 재해 예방의 4원칙. 자, 손, 원, 대.
그래서 예방 가능이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 우연의 원칙은 상해 종류 및 정도는 우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고로 생기는. 똑같은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분은 사망을 하고 어떤 분은 팔 하나만 부러지고, 그래서 모든 사고는 우연적이더라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원인 계획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대책 선정 원칙,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대책을 선정해서 동종 유사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손원대, 예손원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17번과 같은 문제도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TWI 교육 내용, TWI, JMT, JIT, JRT, JST. 자, 관리감독자, 제1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TWI다. 실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JMT는 메서드 트레이닝, 메서드 트레이닝보다 작업 방법 훈련을 가리키는 거고요.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은 작업 지도 훈련, 릴레이션스 트레이닝 인간관계 훈련, 세이프티 안전이죠. 작업 안전 훈련. 간혹가다 영어로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잡 세이프티 안전인데 잡 스탠다드 트레이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JST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가 산업안전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영어도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죠? 작업 지도 훈련. 문제 해결 17번이 1번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8번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 기법의 진행 방법에서 3라운드에 해당하는 거 현본 데모. 위험 예지는 뭐죠? 현장 공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가지고 도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지를 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재해를 없애는 게 위험 예지 훈련이죠. 마지막에 지적하죠. 산업안전 좋아, 산업안전 좋아, 산업안전 좋아,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위험예지 훈련인데, 위험예지 훈련대 4라운드 현본 대목, 현본 대목, 현본 대목, 현본 대목 실기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4라운드를 쓰라. 현상을 파악하게 되죠. 그 공정 속의 위험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본질을 추구, 요인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는 위험 요인이. 그에 대한 대책을 쓰고 목표 설정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산업안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자. 집중 좋아, 집중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현본 데모. 그러니까 현본 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무죄 운동의 기본 3원칙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직장 내의 모든 잠재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부터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다? 무의 원칙입니다. 무의 원칙. 무의 원칙.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죠. 뿌리부터 나오면 무조건 뒤도 안 보고 답은 무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의 원칙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무의 원칙 1번이 되겠고요. 무죄운동 3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무의 원칙, 참여 원칙, 선취의 원칙 또는 안전제일의 원칙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찾냐? 자,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의 원칙. 뿌리부터. 그냥 완전히 무 없을 무잖아요. 완전히 없어요. 뿌리부터 나오면 무의 원칙.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인데 10명만 무죄 운동하고 90명 안 한다. 이거 아니죠. 100명이 100명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일치 협력한다. 요 단어가 나오면 참여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선취, 행동하기 전에 먼저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재해를 예방한다. 요 단어가 나오면 선취의 원칙.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문제 기출 문제들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를 상세하게 다 읽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요령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없어요. 앞에서 공부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진 마스크의 사용 조건 중 산소 농도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방독 마스크. 자, 우리가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요. 뭐죠? 방진은 먼지를 우리가 흡입되는 걸 방지하는 거고요. 방독은 유해가스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얘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의 장소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송기 마스크 있죠.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어떻게 되냐? 산소 농도가 18% 미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만인 장소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의 사용 정도 산소 농도는 몇 프로? 18% 이상인 겁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으로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과목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문제는 푸는 형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가야 될 거, 그리고 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될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이 아닌 것은 인체 계측. 우리가 인체 계측을 왜 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 의자, 우리 인간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의자를 서게 할 때 앞뒤로 조절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인체의 어떠한 치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 어떠한 극단치 설계, 설계를 하고요. 조절 범위를 기준으로 한 설계, 그 다음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기존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한 설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조절 가능한 설계는요. 앞뒤로 조절한, 예를 들면 자동차 시트, 시험 문제 자동차 시트 나오면 조절 가능한 설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다음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있습니다. 그럼 최대 집단치가 있고요. 최대치, 최소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치,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출입문, 통로. 시험 문제 출입문, 통로. 출입문이나 통로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큰 사람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치,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선반, 벽면에 달아야 되는 선반, 이게 바로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고. 자,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는 어떤 가게나 은행의 계산대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균 신장을 측정을 해가지고 계측 자료를 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도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뼈가 지금 제 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지주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어서 심장이나 폐를 보호하잖아요. 장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골수를 조절합니다. 우리 골수에서 혈구를 생산하는 조혈 작용을 이제 뼈에서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육의 대사, 이건 아니죠. 근육은 뼈에 붙어는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요 기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각 부품의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시스템의 전체 신뢰도는 약 얼마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직렬은 다 곱하면 돼요. 병렬은 전체 1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직렬이니까 0.95 곱하기 1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0.95 곱하기 1 마이너스 0.95,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0.90,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병렬은 1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뢰도는
모든 확률은요.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는 1입니다. 모든 확률은 1이에요. 1. 그럼 얘는 신뢰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건 신뢰도예요. 지금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를 구하면 1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는 1에서 불신뢰도를 빼는 거죠. 1에서 불신뢰도. 그러면 신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가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자, 요 설명은 여러분들 이론 내용에서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에 0.85가 하나 더 있다. 라는 개념 가면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0.85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병렬이지만 병렬을 구하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얘를 연결하면 직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상 장애, 즉 근골격계 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애의 발생인자와 문제에서 보니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를 보면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되면 필기 시험에서는 가장 답과 가까운 답을 체크해주면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공단에서 답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을이잖아요. 공단이 공지를 하면은.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왜? 자,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엎드려서 계속 작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리한 힘의 사용 계속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사람.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어떠한 제품을 포장하는데 고무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계속 두드려요. 날카로워. 그리고 진동 및 온도. 계속 떠는 작업을 합니다. 떠는 작업, 드릴 작업.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서 나타나는 질환. 아픈 거예요. 오십견과 비슷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 답은 다습한 환경인데요. 여기 보면 다습한 환경에서도 작업할 때 온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라 했죠? 가장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자, 25번 인간공학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인간공학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제품을 연구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 기준의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기준 요건인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양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 자, 연구 조건의 요건. 이 전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이 종류도 나오지만 이 정의도 나오거든요. 관련된 내용들. 자, 암기법을 한번 볼게요. 적절, 무기, 무기라 할까요? 무신, 적절, 무신. 적절, 무신, 민감.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요. 적절한 무신은 민감하다. 적절한 무신은 뭐하다? 민감. 적절한 무신은 민감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자, 적절성. 정의도 중요합니다. 기준이 의도된 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적절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잡는데 편하냐 안 편하냐를 연구를 하는데 색깔이 이러니 저러니 이건 아니죠. 적절하지 않는 거. 무오염성. 그러면 편리성을 측정하면 편리성 외에 다른 변수들 색깔 이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신뢰성은 뭐죠? 반복성이잖아요. 반복성. 신뢰성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잘 부러지지 않겠냐 예를 든다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민감도라는 건요.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 가볍다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뭐 이쁘다 정도는 민감도가 아주 떨어지겠죠. 기준을 측정할 수가 없죠. 누가 봤을 때는 A라는 사람 봤을 때 이쁘고 잘생겼어요. 예를 든다면.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해줘야 된다. 민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 설계의 기본 원칙.
의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죠. 먼 것은 자세 고정을 줄인다. 맞죠? 의자 자세 정적인 동작 안 됩니다. 의자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조정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위로 올라갔다. 디스크가 압력을 줄인다. 맞죠? 디스크가 압력을 받으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요추부의 후만 곡선을 유지한다. 아니죠. 요추부의 전만 곡선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허리가 있으면 요렇게 허리가 S라인 이게 이제 전만 경추입니다. 경추 전만 곡선 이게 이제 흉추 이게 후만 곡선 후만. 그 다음에 요게 요추 이게 전만 곡선. 이 곡선을 의자를 앉았을 때 의자 라인이 이렇게 형성해 줘야 된다. 후만 곡선이 아니라 전만 곡선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정적인 부하를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즉 자세 고정을 줄인다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의자를 움직일 수 있어야만 의자 설계할 때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7번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이 고장이 발생한 FT도는 뭐죠? 탑사상 얘가 정상사상이 FT도는 안 좋은 거예요. 정상에 있다고 정상입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얘는 뭐다? 어떤 고장이나 사고와 재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X1, X2 얘가 0.05고 얘가 0.03이죠. 얘는 뭡니까? OR 게이트죠. OR 게이트.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1-0.05, 1-0.3, 0.03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 OR 게이트가 아니라 이런 AND 게이트다. 반달 모양 AND 게이트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발생할 확률 T는 0.05 곱하기 0.03은 일단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기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형식의 유형이다. 자, 28번과 같은 문제들은요. 문제와 답 외우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4.2. 답이 3번이거든요. 자, 반사율 이거는요. 반사율은 저도 이거 100 뺄게요. 여기냐면 85%니까 0.85 85%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되는 겁니다. 자, 칸델라 퍼 미터 제곱 얘는 어떠한 이 휘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체 이제 반사율 배경의 대비 뭐라 그랬죠? 대비는 얼마냐? 대비를 구하라 했는데 대비는 배경의 강도 마이너스 표적의 강도 나누기 배경의 강도. 이 배경의 강도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자칠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칠판에서 이 반사되는 게 뭐다? 배경의 강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글자 칠판 안에 있는 이 글자에서 반사되는 게 표적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대비 공식을 다 외웠는데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칠판의 강도가 얼마다, 글자의 강도가 얼마다, 대비를 구하라 이런 형식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 28번과 같은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보기에서 4.2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의 강도, 표적의 강도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휘도는 전체를 얘기해요. 배경의 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휘도를 구해야 되는데 휘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이용해서 파이 반사율 한번 볼까요? 반사율은 어떻게 됩니까? 럭스분의 요게 휘도라 그랬죠. 휘도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휘도니까 양변의 럭스를 곱하면 반사율 곱하기 럭스는 휘도 곱하기 파이가 되죠. 그래서 양변의 파이를 나눠주면 결국에는 뭐다? 휘도는 파이분의 반사율 곱하기 럭스가 조도잖아요. 조도. 그래서 이분이 반사율 얼마라 그랬죠? 85%니까 0.85. 조도는 얼마 그랬죠? 350 럭스라 했잖아. 파이 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다? 배경의 강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의 강도는 구했어요. 배경의 강도 구했으면 표적의 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조명에 대한 힘, 이
이 전체 칠판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글자에서 나오는 걸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400이라고 글자의 밝기가 400이죠. 400에 칠판에서 나오는 휘도 요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의 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2가 나와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4.2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9번.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정성 평가 중 정량적 평가라고 했습니다.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거든요. 29 답은 공정이 되겠네요. 공정. 29번 답은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공정인지 해설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안전성 평가에 할 때 우리가 이런 정량적 평가에 포함이 되느냐, 정성적 평가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요. 요 팁과 같은 순서 단계 중 3단계는 4단계는 또는 실기에서는요 단계를 써라,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관, 성, 양은 안전을 재평가한다. 자, 안전 재평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성량은 양은 뭐한다? 안전을 재평가한다. 요 순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정량적 평가 이 부분도 암기법을 통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용은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치화용 온도.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화용은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온도를 뭘로 조작한다? 압력으로 조작한다. 이렇게 암기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안전성 평가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관성량은 안전을 재평가한다.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 몇 단계죠? 제 3단계입니다. 3단계 정량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나오지만요.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 그러면 3단계 뭔지 알아야 될까요? 치화용은 온도를 압력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답은 뭐죠? 공정은 없죠. 이렇게 문제를 찾아나가는. 자, 30번. 시각장치와 비교하여 청각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 자, 시각으로 눈으로 보여주냐 소리로 들리게 하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서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가 발생됐는데 불났어요. 종이로 저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습니까? A급 화재 발생, 불이야, 불났어요. 소리를 외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소리를 외치는 게 빠르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건요. 바쁠 때 즉각적인 어떠한 행동이 요구될 때 그때는 뭐죠? 말로서 전해줘야 되겠죠. 불이 났으니 대피하세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바쁜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유리한 경우는 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메시지가 길 때, 복잡할 때, 정보는 너무 소란할 때 이거는요 뭐죠? 시각적 표시가 낫죠. 문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즉 긴급할 때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눈으로 보고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암기를 통해서 가주셔야 되는 문제, 암기법을 통해서 가주셔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조금 형식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